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모텔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축법소년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0대 전 공무원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집주인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수개월 전 소음 문제로 피해자 부부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남편과 다툰 후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내린 여성이 다음 날 근처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사고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허술한 수색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94명이 됐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이거 뭔가 강력한 대책 없이는 세 자릿수 사망자도 멀지 않았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오는 17일 금요일 특단의 방역 대책이 발표될 거란 얘기도 나오던데 정말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개편 첫날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진짜 뭐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화요일 날 이 등판을 하신 거 이것도 개편의 주요 변화 중에 하나죠. 자, 보스턴 교민 영신님, LA 교민 제니퍼 K님, 썬 바라기님, 줄리 박님, 아름답게님 저희 개편 첫날 응원해 주셨고요. 사건 반장은 나의 진짜 가족 하신 네덜란드 교민 미경 굿리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시죠. 마스크 벗는 건 거부. 이게 말이죠. 2명을 살해한 그 권재찬 얘기입니다. 검찰 송치 오전에 됐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자, 피해자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혹시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범행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네, 그 50대 여성과 또 공범까지 살해했던 그 권재찬입니다. 방금 전에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보셨는데 대부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권재찬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권 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하면 금품 빼앗고 여성을 살해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권재찬이 2사람 죽였죠. 여성 죽이고 그 다음에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도 죽였는데 바로 그 여성을 먼저 살해하고 나서 그 죄를 그 공범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50대 여성 살해 직후에 이 50대 공범을 가담하게 한 거는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해 직전에 이 공범 살해를 나중에 하는데 그 직전에 여성의 카드를 직접 이 공범한테 사용케 합니다. 그래서 직접 뭐 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범이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닌가 오해받게 만들어서 뭐 될 수 있는 그것을 노렸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교수님 신상 공개했지만 마스크 벗어달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권재찬의 얼굴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그 신분증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피의자가 그걸 거부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제발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제주의 그 남편을 살해했던 그 고유정이가 그 예. 긴 머리로 앞에 얼굴 가렸던 그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한 번 딱 벗었다가 한 1, 2초 딱 찍고 다시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살인범 같은 경우는 뭐 특강법을 통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들은 공개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 얼굴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공개 수배하는 거는 검거도 안 했는데 무죄 추정인데 어떻게 얼굴을 갖다 공개합니까? 제가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스크 쓰는 건 코로나19 이해해요. 근데 모자는 왜 저렇게 와요? 응? 모자는 왜 이렇게 후드 모자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후드 모자가 과연 방역과 관계가 된다면 후드 모자 쓰는 건 괜찮은데 나올 때 그 얼굴 가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잡거든요. 밑으로 확 예.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모자 푹 내리는 예. 거 보시죠 지금. 저는 저 부분이 아마 경찰 경찰 인권위에서 조항을 하나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자연스러운 노출인데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아예 통째로 딱 빼니까 예. 이제는 모자를 쓸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 즉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저렇게 나타날 때 자연스러운 모습에 모자와 마스크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마스크와 모자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두 번째 반장 픽 살펴보죠. 날 안 태워. 자, 이거 버스가 말이죠. 정류장을 확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쾅쾅쾅 두드립니다. 안 태웠다고 말이죠. 자, 그래도 그냥 가버리니까 다음 정류장까지 뭘 타고 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가 문을 여니까 그때 올라가서 기사를 폭행한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벗어난 이후에 벗어나면 못 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태워달라고 했던 거고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음 차 버스를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안에 간 다음에 운전자 열쇠 뺏고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승차했던 그 승객들 20명은 또 다른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운전자 폭행죄 또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저 버스에 있던 승객들 다 다른 버스 타고 또 가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복판에다 차키를 확 던져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네. 예.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참기름 명인의 배신.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또 뭡니까? 참기름 명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명인이 만들었다. 좀 지금 고급스러워 나오는 보이죠? 거. 명인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홈쇼핑에서 아주 잘 팔았었는데요. 홈쇼핑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러니까 직접 사기 좀 곤란하니까 표창장. 와. 온라인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인이 아니고 중국 명인인가요? 중국에서 지금 인도산 참깨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대표는 명인 맞다, 나 명인 맞는데 그 30kg 그거만 조금 잘못 적혔다. 내가 다 한 거 맞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 의원님,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많이 양념으로 먹는 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없으면 저 그건 밥을 궁금하지 않습니다. 못 먹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명인의 어떤 참기름이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낸 인도산 참깨? 저 같으면 안 사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명인 것이 아니었다면 안 산다면 그걸 가짜로 만들었으면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사기죄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팔리지 않는 부분, 먹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하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의 음식은 아닐 수 있어도 이렇게 가짜로 상표를 바꾸는 사람들
핑계 대지 말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기름 좋아하는 저로서는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아, 이게 또 무슨 카페에서 파마 연습? 아니, 이게 말이죠. 남녀 2명이 이 모형 머리, 마네킹 머리를 세워놓고 파마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건데요. 아, 지금 모형에다가 지금 남녀 2사람이 지금 막 여기가 그런데 카페 한복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6인석 자리를 좀 두고. 야, 승현님. 아, 이거 냄새, 약품 냄새 엄청 날 텐데. 사실 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걸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저걸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지, 남들이 다 커피를 먹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한쪽 칸에서 꽤나 오랜 시간, 그 2층이 다 찰 때까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습이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민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만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업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예. 서비스업을 한다는 그 봉사정신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모르긴 몰라도 아니, 손님은 왕인데 내가 와서 내 돈 내고 커피 시켜가지고 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심리는 지금 현재 자영업자, 특히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죠.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커피는 좀 시켜놓고 그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고급 호텔 카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고급 호텔에서. 네, 고급 못하겠죠.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남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 본다면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좀 덜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에 카페 주인이 된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입에 거품을 품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보시죠. 오징어 게임 골든 글로브 간다. 백 기자. 아, 이러다 다 죽어. 예. 아, 결국 가는군요. 혹시 예. 기생충이랑 미나리도 같이 보셨었나요? 아니요? 예전에 골든글로브에 올라왔었던 건인데 이때는 외국어 영화상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에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미국 작품들이랑 동등하게 작품성을 본다라는 의미인데, 예, 이번에 그리고 오징어 게임 배우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최우수 텔레비전 시리즈와 TV 드라마 부문의 나무주연상에 이정재 씨, 그리고 나무조연상에 오영수 씨가 이름 같이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장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모텔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신들이 촉법 소년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를 넘는 10대들의 일탈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사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미성년자들이 무인 모텔에 몰래 출입해서 난동을 부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죠.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미성년자가 저렇게 영화 방해하고 있네요. 지금 경찰 지금 저 없어요. 죽여보라고. 보세요. 보세요. 일로 와봐. 중요한 건 얘들이 떠들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고소한다며요. 다른 손님들이 되게 시끄럽게 있으면 영업은 방해하고 있거든요.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야, 일로 와봐라. 아, 되겠다. 때려봐요. 아, 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저기 포항에 있는 무인 모텔입니다. 지금 아이들인데요.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무인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모텔 업주에게 우리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에게도 죽여보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방이라고 예쁘게 쓰고 나왔을 리가 없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병과 담배꽁초는 기본에 침구와 매트리스에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나 있고 세상에. 창문과 입구 문 손잡이 모두 부쉈다고 합니다. 총 42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나가는 영상을 보면 말이죠. 객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놨는데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이 10병 넘게 보입니다. 15병이래요. 많이 마셨어요. 지금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5명에서 15병. 각 한 3병 예. 이상 먹은 것 같은데 또 소주병이 또 깨진 모습도 있고요. 또 과자 봉지에 휴지에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담배에 뭐 술판 벌리고 뭐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진짜. 아니 그 객실에 그 침구에다가 담배로 구멍을 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되죠. 예. 아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소위 이제 그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제 무서운 단계는 지났고 통제 불가능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우습게 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법도 우습게 보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경찰관들에게 뭐 때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죽여보면은 뭐 경찰은 죄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중화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책임의 그 부정과 가해의 부정과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가해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나 이런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비난하는 아주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때 회초리를 갖다가 아끼게 되면 범죄 예비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약간의 좀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승현님.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촉법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저 친구들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촉법이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촉법 소년이라는 게 사실 형사 미성년자인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촉법 소년에게는 보호 처분이란 또 다른 처분을 부여해서 이들의 개선 교화를 시키는 거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뭐 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아동 그 소년 재판을 하셨던 판사님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들이 촉법 소년이라면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 똑같이 구속과 동등한 효과가 부여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들에게 회초리를 아껴서는 잠재적인 범죄인이 되고 사회에 굉장히 큰 시한폭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과연 저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도 확인하고 있다는데 좀 적극적인 조치, 정말 촉법소년이면 촉법소년으로서의 그 분류 처우에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우리 형사벌을 부과해서 이들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지금. 백 기자,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아이들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거고 이제 필요시 감정사를 동원해서 파손된 물건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모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면서 좀 강하게 처벌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자분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중3병의 최후.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애들이 말이죠. 네. 꼭 알더라도 100% 알지를 못해요. 촉법이 아니었어요. 어. 본인 촉법입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하면 아이들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꼭 어설프게 알아. 촉법이면 만 14세 미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만 14세가 넘어가면 촉법소년이 아니고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 다 2006년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2007년생 생일 안 지났을 때는 촉법소년이 가능한데 지금 안 됩니다.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들이 범한 범죄는 재물손괴죄 등등입니다. 예. 많이 파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승현님 진짜 어쩜 좋습니까? 얘네들 지금 아마 지금 술 깨고 나서 아, 우리 저 어떡하냐, 막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닐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술 깨도 쟤들 그냥 장난치고 있을 것 같은데. 부모까지 저렇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를 주지 그거는 않고 어디까지나. 있으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제가 지금 꼭 이렇게 법적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4세 미만이에요.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3년 11개월 29일까지가 형사 미성년자지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10세부터 13세 이상까지 즉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촉법소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촉법소년도 엄연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되 형사벌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진짜 따끔한 회초리를 들 땐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백 기자가 소개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반응 보십시오. 아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는 건데 이 무인 모텔 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부모님들이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상 아이들 보면 부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분들이 문제 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들이 교무실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이게 퍼즐이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지금 그 이전까지는 뭐 우리가 변호사 사서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딱 알려지고 난 뒤에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막 사과를 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비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그렇게 사과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또 그런 짓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촉법소년 이거 자체도 그거는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드라마 모범 택시에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어리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지 않는다. 네. 명대사입니다. 예.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촉법이든 뭐든 간에 이런 짓을 했으면 진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사실은 이게 14세라는 기준도 형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기준입니다. 1960년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60년 전. 네. 일제 강점기 지나갔을 때 해방된 이후에 그게 지금까지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성장도 더뎠고 근데 지금은 뭐 15세, 16세 되면 지금 하는 행동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호해야 될 청소년 아닌 것 같거든요. 1인당 3병씩 소주를 먹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세기도 하고요. 흉폭하기도 하고 지금 거의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뭐 무인텔 이런 것도 무인 모텔 그래도 여기 업주님은 네, 신고 나중에 제대로 했죠. 하셨어요. 네, 그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앱이라든지 모텔에 잘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대들이 막 나가서 난동을 벌일 수도 있고 비위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전 공무원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형량을 늘린 건지 알아봅니다. 자, 한 20대 공무원이 말이죠. 동료를 협박해서 성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기관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자신이 좀 좋아했던 동료한테 호감을 느꼈는데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집으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을 했던 사건인데 집으로 유인했을 때 쓰던 방법이 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집으로 유인해서 폭행을 했고요. 그 후에 알게 되자 직장에서 파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 기자, 기혼 여성한테 20대 남자가 나 당신 좋아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일단 2018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는데 나는 가정도 있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렇게 당연하죠. 거절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2019년 8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남성이 그 여성의 휴대폰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다음에 메모를 하나 남겨요. 이거 받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 문제는 간 겁니다. 또 여기에 갔는데 집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제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했습니다. 자, 승현님. 네네. 이자가 정말 악질인 것이 이른바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사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는 것만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함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노예 계약서를 만들게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정 기간 필요할 때 만남을 약속하게끔 하고, 즉 만남을 정례화하고 또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준수해야만 하는지까지 만들었다면 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한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 기혼 여성이면 지가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결혼한 여성인데 단념을 해야죠.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아마 이런 범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가늠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피해자를 보고 판단을 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여성이 상당히 심성이 착하거나 좀 이렇게 약한 그런 그 여성이 아닌가. 보통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 그러면은 남편하고 경찰 데리고 가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갖다 삼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예. 사람이니까 가서 주세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갖다 아주 나쁘게 악용을 한 그러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그러한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신체를 갖다 촬영하거나 해가지고 아예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협박을 하는 그런 그 형태를 갖다 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극단적 선택까지도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경찰이나 남편에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나의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늘 양심이 고운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데 범죄자들은 늘 범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미룬다. 이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여성 피해자, 어떻게든 또 남편한테 이 일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진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자에 대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려 그렇게 억지로 강간하고 촬영한 게 1년 8개월입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이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심은 너무 가벼워. 자, 1심에서 징역 9년.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지만 1심에서 9년인데 2심에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같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양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부도 너무 가볍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에 9년인데 2심에서는 12년으로 상향이 됩니다. 제출한 증거를 보니까 너무나 참담하다. 그렇죠. 이 피고인, 남자의 이 행위는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 거고 피해자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지 의문스럽다라고 법원은 판단하면서 원심형이 너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승희 의원님, 지금 이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는데 피해자분이,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노예 계약서를, 자, 만남을 정례화하라, 성관계 시 이런 걸 지켜라, 이런 거 했는데 세상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전 1심 재판부도 잘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세상에 그것도 많다고 항소를 한 이 자도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사실 종래에 법원이 가지고 있던 성폭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했을 때 법원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문구가 어떤 문구가 하면 술을 먹어서 순간 욕정이 발생해서 성폭행을 했다. 그럼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고 순간 욕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량감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1년 8개월 동안 성노예를 만들었고 이게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에 가중처벌하도록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구하라 사건, 고구하라 사건 때문에 집어넣는 건데 그럼 두 가지 범죄잖아요. 두 가지 범죄가 경합이 된다면 최장 형기가 45년까지 나올 수 있는데 45년의 3분의 1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항소심의 형량도 낮지 않을까. 적어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면 조금 더 형량을 가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법원도 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년을 다 채운다고 그래도요, 30대에 출소합니다. 예? 지금 나이가 20대여서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혼자 있어요. 맨날.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노래소리가 커요. 막 노래 불러요 그냥.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무기를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70대 노 부부가 둔기에 맞아서 사망하고 지금 중상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같은 건물에 살던 사이였는데요. 이 20대 남성은 층간소음을 세입자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집주인이었던 7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그 집주인 부부 중에 남성은 숨졌고 여성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일요일 오전 5시 45분쯤에 이 70대 부부를 폭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주들은 20대 남성 찾아가서 좀 다른 주민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다 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말이죠. 지난 7, 8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김하은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이 사건의 발단은 넉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피의자는 노래를 크게 틀어서 듣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음을 자주 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참다 못한 이웃이 집주인인 피해자 부부를 찾아가서 층간소음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부부는 피의자를 찾아가 이웃들 부탁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피의자는 둔기를 들고 피해자 부부를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층간소음만의 문제로 이런 참변이 벌어진 걸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들어보니까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밑에 층에 사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웃집이에요, 옆집. 그러니까 이건 층간소음도 아니고 측간소음이에요. 뭐 층간소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쿵쿵거리는 뭐 울림 소음이 아니고 지금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고성을 좀 질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집, 뭐 이웃들이 지금 불만을 세상에. 가졌던 걸로 보이고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피해 부부가 이 집주인들이었던 거예요. 예.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남성 너무 노래를 혼자서 많이 부른다.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고 막 노래 부른다라고 하면서 조용 좀 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 요청을 받고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웃들 부탁이 좀 있다. 좀 조용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문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윗집, 그 주인집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지난 8월인데 이 사건은 이제 벌어서 4개월이 지나서야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발생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는데요. 해당 남성은 일단 이제 경찰 그 수사에서 범행 동기를 70대 부부가 자기를 괴롭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그 뭐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한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 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관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그 범행과 그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좀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둔기 살해 원인은 조현병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전해지기로는 정신질환이 있었다. 사실 지금 우리 타이틀에 나오는 저 병은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다 이런 어떤 논리는 절대로 잘못된 맞습니다. 논리인 것이고 지금 이 가해자 측 그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종래인은 이제 정신질환을 한 3년 정도 알아왔는데 최근엔 약을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가족들이 약을 먹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 다 이거 추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런 추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저 추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이 가해자가 과거에 앓고 있던 병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리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명확했다면 적어도 심신미약 주장은 할 수 없도록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백 기자, 현장 상황이 아주 끔찍했다고요. 네, 둔기로 때려서 숨질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범행이 단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도 얘기를 하는데요. 혈흔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또 범행 도구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경찰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이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층간소음이랑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예전에 이 정신질환 관련 취재를 하면서 실제 이 환자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가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복용하면 그걸 이렇게 꾹꾹 눌러줘가지고 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들이 그러면은 먹기 싫다고 해도 당연히 환자들은 먹기 싫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족들이 그래도 계속 챙겨줬어야죠, 옆에서. 만약에 이제 조현병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고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본다면 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사건이 뭐냐면 강남역 살인 사건이에요.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가 조현병이 있었는데 그 조현병 관련되는 약을 계속적으로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밝혀졌는데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망상 또는 뭐 환청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어떤 그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지금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의 그 자식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은 좀 챙겨서 먹여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예, 승 의원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 유족들의 입장과 저는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은데 이게 저는 조현병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4개월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말이 마음속에 맺혀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말 듣자마자 공격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력이 없을 때 그게 미약한 사람을 심신미약이라 그러고 심신미약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게 조현병의 발현이었다면 이 질병의 발현이었다면 그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점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다는 점과 지금 유족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건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결국 심신미약이냐 조현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4개월 후에 올라왔을 때 둔기를 들고 올라왔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제 유족들 입장을 조금 두둔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있습니다. 자, 안인득,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자, 그런데 5명의 인명 목숨을 빼앗았던 그 안인득,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막 불을 피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흉기를 휘둘렀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 또 노약자만 골라서 그렇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정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조현병이라고 해서 100% 상황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 조현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공격을 하는데 경찰관은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부모님들이 한날 한시에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이 모든 원인을 조현병으로 다 몰고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능력에 대해서 뭔가 면제를 갖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인득이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서 약한 사람들만 공격했고 건장한 남성들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100%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뭐 본인 또 주장처럼 이게 진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전제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살인죄, 한 사람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을 합니다. 뭐 연쇄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속적인 이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둔기를 준비해 갔던 거거든요. 동기도 뭐 불분명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고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둔기를 준비해가고 대상자가 노부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덩치 좋은 사람한테는 못 해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가 지거든요. 예.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면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밤중 남편과 다툰 후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내린 여성이 다음날 근처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사고를 두고 도로공사의 허술한 수색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4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속도로에서 홀로 내린 아내입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좀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좀 올려주시죠. 자, 백 기자,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홀로 내린 아내. 그런데 그 아내가 사망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부부가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졸음 쉼터에 잠깐 섭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계속 차 안에서 다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도 좀 계속 말다툼을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후에 남성만 택시에 올라타서 목적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을 두고 온 거잖아요. 예. 택시기사가 좀 찜찜했겠죠. 예. 그래서 이 남성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다음에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해서 여성 한 명만 지금 좀 전에 졸음 쉼터에 내려줬는데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진 여성 12시간 후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아, 교수님 이게 자, 심야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밤에 가보신 거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정말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이날 비도 왔다고 해요. 자, 거기서 세상에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세상에 아내를 혼자 남겨놓고 남편 혼자 갈 수 있습니까? 택시를 타고. 글쎄요, 이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그 남편이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다른 길도 아니고 고속도로 거기에서 그 쉼터에다가 자기 아내를 놔두고 왔다. 물론 이제 같은 공간에 단 1초도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두 사람이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좀 약간 다툼을 벌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뭔가 집에 가서 싸우든 그렇게 뭐 하든 간에 일단 사람은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 자기 아내를 거기다 놔두고 왔다. 글쎄요. 뭐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비극적 결말을 저런 식으로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이게 남편이라는 사람 지금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다들 그러시는데 박 변호사님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요. 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신고를 남편이 한 게 아니라 택시 기사가 했어요. 쉼터라 해가지고 그 계속 쉴 수 있거나 뭐 잘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갓길에 화장실이나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자동차로 갔다가 자동차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가 봤을 때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택시 기사도 같이 가는 게 맞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승객이 혼자 오고 빨리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승객이 요구했다, 남편이 요구했다라 가지고 가고 그 여성이 거기 있던 건 100% 확실하거든요. 그냥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성분이 쉼터에 있는데 밖으로 못 나온 것 같다.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옷 자체가 어두운 옷이라는 거고요. 또 도로공사 이 얘기 듣고 순찰 차량이 원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한 대가 일대를 좀 살폈는데 여성을 찾지를 못하는가 경찰한테는 통보 없이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색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도로공사가 자체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럼 경찰이 신고를 했어야지. 도로 순찰 때. 그걸 왜 자기들 혼자서만 이렇게 뒤져보고 그걸 상황을 종료시키냐 이거죠. 이번 이제 사건을 쭉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택시 기사 그분은 조치를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내규를 보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경찰 구급대하고 협조 체계를 갖다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의무는 없지만 벌써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 여성이 혼자 거기에다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좀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그 결론까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승 의원님. 네.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말이죠. 이 여성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심야에 비가 오는 결국 고속도로에서 사라진 지 12시간 만에 오전 11시, 다음 11시에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700m 떨어지지 않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트럭에 치인 채 숨진 것으로 발견됐는데 아마도 쉼터에서
나들목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셨겠죠. 뭐갈 방법이 없잖아요. 쉼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뭐 차가 거고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 차에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 무서워서 해줍니까? 누가 고속도로 한복 그러니까 나들목으로 걸어가다가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 여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쳤던 것 같고, 문제는 이 사고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택시기사가 도로공사한테 연락을 했었죠. 도로공사가 수색을 했으면 좀 찾아낼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형식적으로 혹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 비판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뭐 말씀들을 주시는데 택시 기사 왜 그 사람을 태우고 갔어야지 그래도라고 이제 택시 기사의 어떤 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괜히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를 한 것이고. 예. 여기서 지금 주인 가장 비난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확 빠져 있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편. 아니 싸울 수 있죠. 싸우고 난 다음에 부인이 그 장소에 휴대폰도 없이 밤늦게 있으면 적어도 택시에서 내려서는 신고해야죠. 우리 부인 있다고. 우리 부인 구해달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택시 운전사가 전화를 해서 지금 홀로 쉼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순찰을 나갔고, 다만 도로공사는 국가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분명히 그 사람이 쉼터에 있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실종 신고를 한 번 정도 112에 해봤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신고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기서의 가장 큰 마음 아픈 점은 싸우더라도 집에 도착해서 왜 남편은 단 한 번도 부인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을까? 혹시 구하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남편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로공사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일단 그날 밤 11시였는데요.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이라서 수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제보받은 대로 서울 방향 쪽을 찾아봤는데 시신은 결국에 창원 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솔매님께서 자기들이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하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주변 도로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실종인지 행방불명인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판단할 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일단 남편 그리고 또 한 명 지적할 사람이 있습니다. 뺑소니 치고 간 트럭 운전사. 그러니까 이 운전사도 분명히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장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뺑소니 운전이라는데, 분명히 트럭 운전사가 이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구조했어야 되고, 그 순간만이라도 112 신고가 됐으면 또 한 번 이 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꼭 이 트럭 운전사도 경찰에서 CCTV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좀 너무 좀 황망하고 가슴도 아픕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 개편 이후에 별별 상담소를 주 3회로 늘리게 됐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자, 이게 내가 헤어지자. 뭐? 끝내자고.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싫어. 그 싼 티 나는 옷도 싫고 그 싸구려 가방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네, 지금 보신 이 영상, 자신을 위해 헌신한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차버리는 나쁜 남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드라마 속에만 있는 걸까요?
자, 공무원 학원에서 만나 2년간 함께 공부했지만 나란히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김 씨 커플. 선택의 기로에서 김 씨는 취직을, 남자친구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김 씨.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에 매진하는 남자친구를 물심양면 도왔는데요. 학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태며 뒷바라지를 했고 5년 만에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김 씨. 그런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남자친구가 돌연 이별을 통보한 건데요. 김 씨는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지난 3년간 들어간 뒷바라지 비용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김 씨는 남자친구에게 준 돈과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우리는 말이죠. 저런 상대를 만나지 말았으면 하네요. 네. 네. 저도 저런 상대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만나지 말라고. 자, 이 김하은 아나운서 일단 이 두 사람 공무원 학원에서 만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공부를 하던 중에 교제하는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한 건지 두 사람 모두 2년 연속 낙방의 고배를 마셨고 김 씨는 시험 대신 이제 취직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취업 준비를 하자고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해보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나 이제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또 이후 남자친구는 2년 동안 3차에서 탈락하는 등 아쉬운 불합격을 반복했고 그 끝에 결국 5급 행정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합격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5년의 세월도 또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던 모든 비용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건데요.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연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5급 행정공무원 시험.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백 기자. 일단 이 김 씨의 남자친구 어릴 적부터 공부는 상당히 잘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 국립대에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해요. 거기서도 이제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는데 행정고시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떨어졌었다고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넉넉지 못했던 부모님 형편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겠죠. 2년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는 좀 미안하지만 취직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자기가 지방대라는 생각에 일반 기업에 나중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시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 약간 그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에 이런 소재 많이 나왔잖아요. 막 뒷바라지 막 많이 해주다가. 네, 사법고시. 예, 뭐 이렇게 해서. 고시하면 딱 안면몰수하면서. 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형편이 좀 넉넉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를 하고 이제 취직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머리는 또 있으니까 이분이 취직 준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공기업에 취직이 되면서 안정된 직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자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목표를 이루라.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청춘의 덫 얘기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예.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 뒷바라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울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었다고. 이게 뭔가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생활비도 만들어야 되고 학원비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려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롯하게 공부만 해. 내 모든 것 당신을 위해서 다 뒷바라지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시원 월세, 학원비, 아이고, 각종 생활비까지 세상에. 김 씨가 받은 모든 월급의 전체 대부분을 이 남성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 남성 좀 아쉽네요. 원래 목숨 걸고 하면 시험 붙거든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시험 붙는데 그에 또 시험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 뒷바라지는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할 때까지 이 여성은 오롯하게 남성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박 변호사님 신림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눈물이 날아갑니다. 이제 아, 방송하면서. 본인 얘기인가요, 20년 이거? 전에 제가 저는 뭐 뒷바라지 해주는 건 저희 어머니였으니까 그땐 결혼 전이요. 결혼도 안 했었고요. 뭐 옆에 이제 주위에 이런 분들 꽤 많았었죠. 커플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돼요. 커플끼리 공부하면. 예. 저희는 이제 옆에서 부럽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 떨어질 것이다.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두 커플이 공부하다가 이런 사례 진짜 많습니다. 니는 공부를 해라. 나는 돈 벌겠다. 이 똑같은 이 사례거든요. 둘 중에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고시, 이제 행정고시를 아마 준비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같이 공부해 보면 너무합니다. 필요한 게 사실은 공부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또 잘 먹어야 되고 또 학원비도 들고 교재비도 들고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리고 여성분은 돈을 좀 벌어다 줬고 예. 남성분은 뭐 주면 또 쭉쭉 빨아 뭐 좋거든요. 주면 주는 대로 또 받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주로 음료를 줬나 보죠. 빨아먹. 그게 이게 좀 등골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등골. 그거 사실은 그거 나쁜 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저는 사실 주위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정말 결국에 합격을 했어요. 네, 공부한 지 5년 만에 합격은 했다고 합니다. 5급 행정 공무원이 됐습니다. 합격 선물로 여자친구가 선물을 안 줬을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꽤 고가의 시계를 줬다고 합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앞으로 보낼 시간, 모든 시간 행복에 함께하길, 그 모든 시간 나와 함께하자. 약간 프로포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선물을 했었는데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잘 사귀긴 했지만 왜인지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이 고가의 시계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뭔가 불길한 조짐이 느낌이 확 옵니다, 이게. 통상 이제 집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야, 모든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만 잘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꼭 부모 뒤통수를 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는 공부를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네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된다. 인간이 되라.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롤렉스 시계까지 선물 받고 하니까 나 굉장히 잘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가 결혼을 해봐야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그동안 뒷바라지 해줬던 거는 그동안에 인생 공부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살아라. 얼굴에 이제 철판을 깔은 것인데 너무한다. 어떻게 보면 눈 질끈 감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 감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유,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그 사람 말대로 인생 공부한 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상당히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 격한 표현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 승 의원님의 사례와 너무나 일부가 되게 겹친다. 제가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면 뭐 박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승 의원님 사모님이 4살 연상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승 의원님이 그 한때 고시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21살에 서로 이제 승 의원님 21살, 사모님 25살.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의 2차를 떨어지면서 저희 집 사람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사법고시가 합격이 되면 좋지만 원래 고시생의 신분이라는 게 합격하면 인생의 전부지만 떨어지면 다시 고시생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고시 붙으면 여기 붙는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눈이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하늘로 붙어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좋아하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빡세게 공부하시면 다음에 반드시 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전부를 걸면 시험은 반드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만큼 배신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면 결혼하시고 결혼해서 빡세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이제 지금 사법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예. 로스쿨이 돼 있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사법 시험이 딱 이런 구조가 많았어요. 사법 시험이 이제 일산에 사법 연수원이 있었는데 사법 연수원에 이런 식으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을 피켓을 들고 있던 분들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 피해자 누구 사법 연수생 누구 나와라. 너 뭐하니?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기숙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항상 그 사람 이름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그 사람 이름 좀 금방 좀 튀어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법조인이 됐겠죠 아마 그 남자분이. 그렇지만 그 여성분의 얼굴이 아직까지 제 기억이 나요. 아이고, 이런 사실 이거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조금 저는 됐던 얘기 같거든요. 예. 저희가 공부할 때 뭐 제가 2002년도 월드컵 그 무렵인데 그때쯤에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가슴 아픈 소식.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연애 시절 주고받은 돈과 선물, 이거 이별 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 이걸 또 이게 질문이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왜요? 사연상으로는 좀 여성한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아, 못 받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런. 연인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밥도 사주고 뭐 했던 게 연인 간에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가 없이 그러니까 일방의 행위, 증여로 많이 간주가 됩니다. 증여.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고가를 사줬다. 예컨대 고시 공부할 때 스포츠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카를 사준다든지 집을 뭐 등기를 딱 해준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단순 증여가 아닌 조건부를 증여했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연인 간에 뭐 어쨌든 간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주려고 뭐 사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반환 청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님, 그러면 그 롤렉땡 그 시계 그거는 받아야죠. 저는 이제 이론 구성을 해야죠. 이게 변호사면 받아낼 수 있는 이론 구성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번뜩이는 머리잖아요. 아, 그러면 박 아니 변호사님은 이건 안 돼요. 머리가 아니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롤시계는 밖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 박 변호사님 매기는 아니 또 왜 그렇게 또 많이 나가세요? 못한다고 옆방 그랬는데 막아졌습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약혼이라는 이 그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거는 아까는 그냥 공부할 때는 아무 뜻 없이 무조건 자기 인생을 걸고 남자를 도왔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롤렉땡을 주는 거는 이게 사실 약혼과 유사하다면 약혼은 조건부 정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됨을 조건으로 그 롤렉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 저 박준 변호사님이 조금 이렇게 변호 활동 잘 해주셔서 이 위자료 미친 듯이 좀 받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 인생의 가장 큰 선배신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해라.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뚜껑을 열은 통조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설사 이 남자가 내가 잘못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5년의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은 나중에 애를 낳고 난 뒤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 지금 현재 헤어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같으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여성을 갖다가 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빨을 꽉 깨물고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아, 저 강도입니다. 네, 예. 호주 한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데 손을 자세히 보니 총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이 편의점 주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아이고. 가까이 다가가자 공범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도 뒤이어 들어옵니다.
어느새 카운터까지 다가온 남성들, 편의점 주인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안에서 물건 고르고 있던 두 소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서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저 강도예요. 네, 총을 든 강도가 편의점 주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편의점 주인에게 계산대를 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겁에 잔뜩 질린 편의점 주인이 손으로 강도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여성이 두 남성을 상대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강도들은 담배 여러 갑과 현금을 훔친 뒤 파란 자동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편의점 주인 남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nside they have the gun, so suddenly, so very quickly, so he cannot do anything. 아 근데 여성분 혼자서 있었으니까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편의점 주인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 가게를 습격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날 2시간 전에는 한 주류 매장에서 가게 주인을 위협한 다음에 술을 훔쳐갔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들은 가게 주인의 머리에 총을 겨눴고 또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뜨리기까지 한 아이고.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 강도들 빨리 붙잡혀야 되는데. 현지 경찰은 지난 일요일 용의자의 자택을 급습해 24살 에릭 크루즈라는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크루즈는 무장강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범은 아직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아, 이건 뭐죠? 골프장 한가운데 한 SUV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지금 골프 코스 위를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SUV 차량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스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골프장에서 저렇게 추격전을 벌이면 어떡하죠? 알고 보니 저 SUV 차량 골프장 밖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차가 나타나자 SUV 차량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골프장 입구 차단기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골프 코스 위에서 지금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보안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rough traffic signals, through red lights. She was going through stop signs. She actually crashed through. She was driving directly at golfers. She was driving at folks in golf carts. 네, 골프 코스를 질주하던 SUV 차량 골프 카트를 향해 돌진하기까지 해서 골퍼들이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광란의 도주를 하던 SUV 차량은 경찰차가 뒤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고 보니 60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당시에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성은 결국 약물 운전과 가중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금은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 의원님, 저러면은 저 잔디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사실 저런 형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또 경찰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는 저는 되게 용서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자 토마호크 스테이크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색깔이 조금 특이하죠. 금빛이에요. 예. 호텔 식당 셰프들이 스테이크를 금박으로 좀 감싸고 있어요. 이른바 금박 스테이크라고 불리는 이 음식. 이거 약간 우황청심원 느낌인데요? 아, 좋습니다. 이 호텔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입니다. 이 금박 스테이크가 손님에게 전달이 되자 손님들은 저마다 인증사실 찍는 개념이 없습니다. 야,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비싸죠. 4인용 스테이크 하나에 금박 10장에서 15장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가격은 $180,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 1인분에 한 5만 2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박 스테이크가 화제가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유죠? 자, 이 스테이크 베트남의 한 장관이 출장길에 런던의 한 식당에서 약 150만 원 넘는 금박 스테이크 먹는 동영상이 논란이 된 후에 유명해졌습니다. 1인분에 150만 원? 그렇습니다. 당시 식당의 유명 셰프가 장관 일행을 위해서 금박 스테이크 준비한 뒤 한 덩어리를 잘라서 장관에게 직접 떠먹여주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됐죠. 해당 식당의 금박 스테이크 가격이 약 1,140에서 2,015달러, 약 239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이후 베트남의 한 호텔 소유주가 시민들, 서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금박 스테이크를 팔겠다라고 나섰고 레스토랑 문을 연 지 12일 만에 1,000명이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금박 스테이크 맛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이 호텔 소유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hị em tính ra chia nhau mỗi chị em được có hơn 1 triệu và em rất là bất ngờ vì cái giá đấy là quá là hợp lý. Em nghĩ là ai cũng có thể thử trải nghiệm một lần.
nhưng 90% là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Vì người ta rất là muốn được thưởng thức. Mà cái món ăn sang trọng nhất của thế giới nhưng mà lại hợp với túi tiền người ta. 손님 많네요. 많아요. 로이터 통신이 한 달에 평균 수입이 약 25만 5천 원에 불과한 베트남에서 스테이크 가격을 45달러, 뭐 여전히 고가 아닌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금박 스테이크를 맛본 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라면 저 돈 주고 저거 안 먹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수입 저는 대비해가지고 시추 족발을 먹겠습니다. 시추요? 아, 교수님 그때 너무 웃겼어요. 털이 있었어. 예, 털만 제거하고. 제가 답변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갖다가 해서 시추 족발로 그냥 결론 내셨네요. 아, 네,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시추 색깔도 좀 금색이에요. 아, 그 약간 그때 금색이었죠. 그러니까요. 약간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색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자, 이 변기 안에 좀 뭐가 있죠? 마모셋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떡해.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인데요. 변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원숭이 스스로 변기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저 원숭이를 억지로 변기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네. 저거 동물 학대 아니에요? 네,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성이 원숭이에 휴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영어인가 뭐 모르겠지만 저도 욕설입니다. 영어 욕설을 뽑으면서 빨리 변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금 아유 영상이 잔인해서 더 이상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아니, 이게 없지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변기물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어쩔 줄 몰라서 변기 안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성이 원숭이를 변기에 넣기 전에 원숭이 억지로 코카인을 먹이기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 마모셋 원숭이 저 사람이에요, 지금? 저 여성입니다. 학대한 게 38살의 비키 홀랜드라는 여성인데요. 현지 경찰이 마약 밀면을 받는 홀랜드 집을 급습했을 때 홀랜드 휴대전화 속에 이 영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원숭이 이후 다른 곳에서 발견돼서 동물보호소로 옮겨졌고 현재는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찾았다 하는데 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서 원숭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현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충격받으셨어요, 지금. 아니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그냥 제가 형사정책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똑같이 해주고 싶다. 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진짜 아니, 좀 아무런 잘못 없는 동물에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줄 수 있는지. 약간 소름 끼. 지금 저게 지금 마약이에요. 코카인도 주고 물도 뿌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저러고 있는 모습이 진짜 독하게 생겼다. 진짜. 좀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아유,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호주로 가보시죠. 캥거루.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호주의 한 해변입니다. 캥거루 2마리가 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2마리가 마치 결투를 벌이듯 서로를 향해 훅을 날리고 있고요. 점프까지 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한참 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캥거루들 잠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캥거루들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어서 격렬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일단 뭐 혹시 무슨 그 짝짓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건가요?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저렇게 싸울 때 그 뭐 강한 남성이 이제 뭐 여성을 차지한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저렇게 꼬리로 서가지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영역 다툼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몸싸움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동이 트고 있는 가운데 결투를 벌이고 있는 2마리의 캥거루.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새벽에 한 해변에서 벌어진 싸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네요, 그죠? 박 변호사님? 이거 잘 싸우네요. 네. 약간 사람들 싸우는 것처럼 진짜 비슷합니다. 포커 날립니다. 예. 이거 지금 뭐 왜 옆구리를 긁죠? 뱅뱅 돌리다가 날리려고.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여성 유튜버가요, 속옷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을 공개해서 지금 인터넷에선 꽤나 논란입니다. 당장 대한항공 측에선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물론 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는데 이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빨리 가족회의 방으로 넘어와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